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정치다 김보건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를 현행 준연동형으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로 파장이 크게 일고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니까 김의겸,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다 이러면서 정면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에선 다선 중진의 험지 출마론이 재점화됐습니다. 영남 중진 두 의원에게 민주당 현역 의원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할 걸 요청한 겁니다. 호응이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그리고 위성정당 창당을 선택하면서 이번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례의석을 노린 떴다 방식 군소정당들이 난립하고 검증이 안 된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일이 되풀이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어제 이재명 대표 회견과 한동훈 위원장의 반응 듣고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습니다. 선거라고 하는 거는 승부 아닙니다. 멋있게 지면 무슨 정리 좀 해야 됩니다. 신중하게 저희가 논의해서 이길 수 있는. 선거제는 원래 합의를 해야 하는 것이죠. 분명히 병립형으로 가겠다는 의도였던 게 명백하잖아요. 며칠 만에 싹 바뀌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의 승리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정당방위라고나 할까? 똑같이 칼 들고 싸울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제가 냄비 뚜껑이라도 들고 방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 한동훈 위원장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리고 위성정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요. 이 두 사람의 실명을 콕 집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두 사실상 민주당의 참칭 위성정당으로 국회에 입성한 분들이네요. 보시죠. 위성정당을 비판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닌가요? 결국 이런 위성정당의 출현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거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걸 겁니다. 지금 더 할 겁니다. 이런 위성정당 제도를 통해서 그런 운동권 특권 세력이 더 많이 의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제도입니다. 정호겸 의원님, 그러니까 이 최강욱 의원은 당시에 이미 기소가 된 상태에서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입니다. 네, 그 열린민주당 강성층의 지지에 기대어서 열린민주당이 급조돼서 만들어지고 또 열린민주당의 공천을 받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이제 국회의원이 된 케이스인데, 네. 뭐 지금 뭐 모든 사람들이 알다시피 최강욱 전 의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의겸 의원 가짜 뉴스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리고 열린민주당은 아니지만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 횡령으로 또 논란이 되었던 윤미향 의원 같은 사람들, 이 지금 과거 4년 전에 이 위성 정당을 통한 그 비례대표제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이 세 사람이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런 그 단점을 지적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네, 이렇게 그 국회에 들어온 김의겸 의원 그리고 최강욱 전 의원 21대 국회에서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었는지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동훈 장관과 저는 무슨 검사와 피의자를 우리가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휘한 사건으로 한동훈 장관의 기소되셨죠. 발언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피해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지만 기소되셨잖아요. 내가 더 피해자라는 라고 보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해 충돌이 많지 있다는 않아요. 얘기입니다. 어디 끼어들어가지고 지금 신상 발언하는데.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고 첼로가 연주됐습니다. 그날 술자리를 가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책임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근거를 제시하셔야지 제가 있었다는. 지금은 답변 시간입니다. 아니, 정혁재 변호사님, 저희가 네. 지금 위성정당 이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어드릴 텐데 첫 번째로 이 검증이 안 된 후보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성정당이 후보를 제대로 검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성정당은 조금 전에 정호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급조된 정당이잖아요. 네. 아직 정당으로서 체제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인가. 대표적으로 최강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최강욱 전 의원은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상태에서 후보가 됐어요. 그다음에 기소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됐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피고인인 상태에서 그 국회의원을 하다가 확정 판결로 배지가 날아갔잖아요. 네. 더 황당한 것은 뭐냐면 최강욱 전 의원의 그 상임위원회가 어디였습니까? 법사위였잖아요. 피고인인 상태에서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상대로 이래라 저래라 하고 법무부 장관 상대로 호통치고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 똑같은 일이 이번에도 또 벌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 만약에 이 다음 국회 22대 국회에서 벌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을 질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책임을 질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제대로 판단을 하고 제대로 그 심판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김홍걸 의원이나 부동산 논란이었던 이 양정숙 의원 또 윤미향 의원까지 모두 위성정당 출신이거든요. 내부에서는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네, 사실 그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열심히 검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다 인간의 능력 밖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 모든 걸 막는 것은 근데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국민의힘 의원 소속 의원들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을까 저는 반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일일이 어떤 분인지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 같은 경우도 뇌물수수도 있었고 또 공천 헌금이라든지 예. 아니면 가짜 뉴스를 말씀하시다가 또 망신을 산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민주당만의 문제가 아니라 예. 국민의힘도 다 똑같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 있고 양당 모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이라고 별 수가 있겠습니까? 설주환 실장님 어떻게 좀 보세요? 이게 어찌 보면 이 꼼수 정당 어떤 창당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건 여야가 어찌 보면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해야 할 일인가? 이것을 본인들은 어쩔 수 없으니까 이걸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위성정당을 예고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선거법 자체가. 그렇다고 한다면 위성정당을 저는 여야가 다 만드는 것이 옳은 방법인가? 그러면 국민에게 그럴 수 있어요. 내가 국민의힘은 그래요. 나는 이 법에 원래 찬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이 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그래서 위성정당을 꼭 만들어도 나는 떳떳해. 이게 맞나요? 그러면 법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동의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그걸 어겨도 괜찮다는 것인가요?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꼼수를 나는 그 법에 동의하지 않으면 꼼수를 써도 된다? 아니면 불법을 저질러도 된다? 이런 뉘앙스를 줄 수가 있어요. 저는 여야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게 맞나요? 이게 정당한가요? 저는 이런 물음을 양당에게 하고 싶습니다. 송 본부장님, 지금 설 실장님의 말씀에 대해 어떻게 좀 반론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런데 이것은 처음에 2020년에 시작을 했던 것은 민주당입니다. 네. 민주당이 물론 위성정당은 국민의힘이 그때 당시 미래통합당이 먼저 만들었지만 그 일종의 정당방위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을 만든다고 하면서 그때 사실은 어떤 공수처 설립을 위해서 정의당과 일종의 정치적 타협을 본 거죠. 타협을 봐서 소수 정당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의석을 배분을 해준다고 해서 정의당도 결과적으로는 쏘고 기억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정당 방위로 그때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 한 줄 더 떠서 그때 당시 민주당이 그러니까 원래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건 하나죠. 더불어시민당 하나인데 거기에 또 다른 제2의 또 비례대표 정당을 만든 게 또 열린민주당이죠. 열린민주당에서 기소가 됐던 최강욱 의원도 공천을 하고 또 김의겸 의원은 또 나중에 승계했습니다. 승계해서 그렇게 하고 특히 더불어시민당에 공천을 하면서 1번부터 10번까지는 시민단체의 추천을 다 받아서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지금 사실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윤미향 의원도 있고 양이원영 의원이나 예. 또 그때 코로나 때
이 앰뷸런스 논란을 빚었던 신현영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어쨌든 지금 와서 이 논란을 빚었고 검증이 그러니까 당에서 공천을 하면 어느 정도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했던 미래한국당 후보들은 검증 절차를 좀 거쳤어요. 네. 근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추천한 10명이나 아니면은 그때 강성, 손혜원 의원과 정봉주 의원이 급하게 만들었던 열린우리당 소속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증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 가지 의원 자질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단순히 그러면 민주당 계열만 그렇고 국민의힘은 그런 거 없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검증 시스템이 그때 다르게 작동을 했기 때문에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추진하겠다고 한 통합형 비례정당, 결국은 위성정당입니다. 이 민주당이 위성정당에 어느 세력들까지 함께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만 지금 얘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조국 신당과 송영길 신당 그리고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이런 세력들이 민주당의 비례정당으로 들어가서 함께 이 비례정당 구축한다 이런 구상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생각인데요. 송 본부장님 이어서 좀 질문드리면 조국 전 장관은 입시 비리 그리고 감찰 무마 혐의로 지금 1심 실형을 선고받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위성정당을 통해서 이런 분들이 또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지금 그거 가능하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 전에는 피선거권이 있으니까 정당도 만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들이 2020년 때 그 위성정당이 그러니까 비례대표형 정당이 기소된 의원들도 다 공천을 해서 배지를 달게 했다고 하는데 이번엔 거기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더 발전했어. 구속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 전 장관도 모레 2심 선고를 받습니다. 예. 그래서 법정 구속 가능성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두 사람이 구속된 상황에서 비례대표형 정당을 만든다는 거죠. 그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하는 그 어떤 그 테두리 안에 같이 이제 들어간다는 통합 비례당 여기에 들어간다는 말도 있고 그 중에서 어떤 송영길 당은 안 된다, 조국 당만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같이 스크럼을 짜든 아니면 조국, 송영길 따로 창당을 하든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3% 하면은 저 한석 정도가 오니까 한 4, 5% 하면은 2번 이거 남성께 2번 받겠죠. 그러니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은 2년 실형을 1심에서 받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속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될 때까지는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하죠. 그런데 나중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되면은 국회의원직을 내놔야 돼요. 그러면 한 2년 동안 국회 활동 하나도 안 하고 국회의원 자리를 유지하고 세배를 받게 되는 그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 상황이 좀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말 코미디 같은 한국 정치 현실입니다. 강선필 부위원장님, 지금 민주당의 공천 상황을 봐도 1심에서 지금 실형을 받은 황운하 의원이나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마포의 노웅래 의원 같은 분들도 지금 공천 신청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조국, 송영길 이런 분들도 사법 리스크가 있지만은 공천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제가 알기로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재판 중이어도 공천을 받아서 출마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일단 우리 송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혹여라도 조국 전 장관이 어떤 옥중 창당을 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까지 되는 일은 사실 저는 없을 거라고 강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 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고 송영길 전 대표도 돈봉투 의혹으로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지자들이 있다는 거. 왜일까요? 검찰의 과도한 수사,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 의심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여당이 깊이 고민 한번 해봐야 된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비례연합 정당에 이분들이 같이 함께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고 이걸 민주당 혼자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범야권 세력이 같이 논의를 해서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정된 바가 전혀 없다. 알겠습니다. 설 실장님, 제3지대에 지금 계시기 때문에 여쭤보는데요.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좀 어떻게 좀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일단 양당의 꼼수 정당, 위성 정당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제 만들어질 것인지, 그리고 네. 거기에 누가 비례 순번을 채워질 것인지 우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국민의힘 집권 여당으로서 저기는 그냥 뭐 거의 병립형하고 똑같죠. 내부적 기준 자체가.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이 하겠다는 준 무슨 비례정당, 저도 뭐 잘 이름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걸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그냥 뭐 여기 배분이란 말을 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이 기사를 통해서 봤었을 때 굉장히 거북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민주당이 비례 의석을 배분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국회의원의 국민의 어떠한 대의기구인 국회의원 한 자리씩을 나눠주겠다는 것인가요? 저는 어떠한 기준에서 그걸 본인들이 어떠한 권한으로 나눠주는 것이죠? 배분이란 말을 쓰면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과연 비례 의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질적인 이유, 각 직역별 아니면 각 직군에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소수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오히려 이건 정치적 야합에 의해서 그냥 자리 하나씩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양당이 하고 있는 비례 의석수 배분이라든지 아니면 비례 의원을 뽑는 기준 등이 얼마만큼 투명해질지 이건 국민들이 감시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볼 지점이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이번 선택으로 이번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은 아주 긴 이 투표용지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1대 총선 때도 그랬죠. 그래서 저희가 예시형으로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용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선관위에 있는 이 모형을 저희가 인쇄를 해왔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건 아닙니다만은 세로는 똑같습니다. 이게요. 저희가 좀 줄자를 준비했는데 총 보시면요. 48.1cm, 50cm가 가까이 됩니다. 문제는 아까 지금 패널분들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기서요. 이 48.1cm 여기서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사람, 그 정당들은 다 독자적으로 비례대표에 출마를 할 테고 그렇게 되면 지금 21대 총선에서 있었던 이 비례대표 투표용지 48.1cm보다 22대 총선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호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48cm가 됐을 때도 조롱 삼아서 이거 기네스북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자괴감 섞인 그런 주장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 스리랑카가 60cm가 넘어서 기네스북에는 못 올라갔다라는 정말 웃지 못할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이렇게 준연동형이라는 어쨌든 형식은 병립형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 득표율이 3%면은 의석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군소 정당이 난립하면서 그 3%를 넘기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보수당과 유사한 무슨 뭐 새누리당이라든지 우리공화당이라든지 한국경제당 이런 정당도 나오고 또 뭐 기독통일당, 뭐 자유당, 별별 정당이 다 나오는 그런 상황이 이번에도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금 준연동형이라고 말하면서 소위 소수 정당을 배려한다고는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그 주도적인 결정은 민주당이 한다. 아까도 지적을 하셨지만 과연 이게 자유민주주의 하에 정당 체제인가를 다시 한번 그 곱씹어봐야 될 대목이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수 정당을 민주당이 통합한다 하여 그 소수 정당이 과연 양당 체제에 신물이 난 30%의 무당층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많은 정당들이 이제 난립하게 되면은 요번에는 그 투표용지가 48점 몇 센치보다 훨씬 길어지는 게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수개표 외에는 대안이 없는 상황이 오고 정말 그 전 세계에서 디지털화가 가장 앞서 있다는 대한민국에서 이 선거날 결국은 이걸 일일이 손으로 작업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우픈 현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정치부 기자를 꽤 한 저도 저 용지에 있는 당
대부분은 모르는 당이고요. 지금은 없어진 당도 꽤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총선에서 또 민주당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아까 패널분들 말씀 주셨습니다만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벌써 나오는가 봅니다. 친명계 장경태 최고위원이요. 조국 전 장관의 합류에는 긍정이고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다소 미묘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권 심판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에게는 저희는 어찌되건 열려있다. 통합형 비례정당은 뭐 통합형 큰 텐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국 신당도 이 통합형 비례정당에 얼마든지 같이 탈 수 있는 겁니까? 뭐 어느 누구도 저희는 분리하거나 배제할 의사는 없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옥중 창당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쪽도 얼마든지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국민적 지지와 시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정치 세력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참여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의석을 뭐 배분하는 나눠먹기식의 논의는 좀 지양해야 되고요. 반윤 정당입니다 해서 무조건 다 탈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아니 뭐 논의를 하고 함께 연대할 텐데 그렇다면 일정하게 지지율이 좀 있으셔야겠죠. 장경태 최고위원은 저렇게 말했습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는 나 이번에 민주당 비례정당에 무조건 합류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어제 송 전 대표가 창당을 선언한 정치검찰 해체당이 입장문을 냈는데요.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결단, 선택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결단이라고 생각하고 크게 환영한다. 이러면서요. 민주당의 충실한 우당으로 충심의 노력을 다할 것을 공개 선언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정치검찰 해체당의 창당준비위원회 명의로 이런 지금 성명이 나왔는데 민주당의 우당으로 충심의 노력을 다할 거다. 이런 송영길 전 대표 측의 입장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제가 봤을 때 말은 그렇게 하는데요. 송영길 대표가 왜 저런 그 옥중에서 심지어 당까지 창당, 옥중 출마한 건 제가 들어봤었어도요. 옥중 창당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거든요. 예.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 나름대로 결론이 이겁니다.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재판을 질질 끌면서 구속기간을 지나가 버리게 되면 그럼 풀려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비례대표든 뭐든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1심에서 설마 판사가 실형을 때리더라도 법정 구속을 할까? 그러면서 재판을 2심, 3심 질질 끌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4년 임기 동안에 다시 구속되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꼼수를 갖다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얼마 전에 윤관석 의원 관련해가지고 1심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법원에서 그와 같은 돈봉투 돌리고 그런 것들은 경선에 참여한 당원과 국민의 의사를 왜곡해가지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했기 때문에 정당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고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엄중하다. 더군다나 여당이 매년 200억씩 그 국고로부터 지원을 받는데 여당에서 저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게 믿기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일들을 한 송영길 전 대표가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꼭 그 국회의원이 될지 안 될지 여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길 같은 사람이 다시 국회의원에 들어가가지고 6선 국회의원이 되는 꼴을 진짜 우리 국민들이 꼭 봐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요. 어제도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이다, 맏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권 심판과 역사의 전진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과 함께 위성정당 반칙에 대응하면서 연동제 취지를 살리는 통합형 비례정당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개혁 세력의 맏형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적으로 그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민주개혁 진보 진영의 맏형 또는 맏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된다. 그 책임에는 언제나 또 권한이 따르는 것이고 권한에는 또 책임이 따르는 것처럼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상응하는 권한도 행사할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강 위원장님, 지난 총선 때 좀 생각을 해보면 민주당이 맏이지만 다른 이제 세력들을 시민사회 세력들을 좀
비례대표 앞순위에 넣고 민주당 출신 후보들을 더불어시민당에 10번 이후대로 넣으면서 민주당 출신 그 후보들이 좀 불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비례대표를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은 만약에 비례연합 정당을 통해서 후순위로 밀리고 또 당선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하면 어떻게 불만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하지만 정치가 우리 실리보다 명분,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오랜 장고 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한 이유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 뭡니까? 소수 정당이 이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에 다양한 목소리를 원내에 진입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자는 거잖아요. 네. 그런 취지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를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갔으면 민주당으로서는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갔다는 이유는 소수 정당을 배려하고 또 이 소수 정당과의 연합을 통해서 대선 때까지 함께해서 아무래도 이 정권 심판에 함께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맏형으로서 이번에도 소수 정당을 비례대표 순번에서 많이 배려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송 본부장님. 그러니까 맏형 맞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 것은 네. 본인이 공천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공천하겠다? 네, 그러니까 그 위성정당을 만들면은 본인은 거기 대표가 아니죠. 새로운 대표가 오고 지도부가 오고 해서 거기서 이제 공천을 하는데 간접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직접적으로는 영향력을 행사를 하지 못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선택을 해서 위성정당의 비례대표 공천도 본인이 하고 책임도 본인이 지겠다는 겁니다. 원래 병립형으로 그 이재명 대표가 가려고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병립형으로 하면 민주당 대표로서 비례대표들을 다 본인이 공천을 할 수가 있죠. 위성정당을 만들면은 영향력은 행사를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본인이 하지를 못해요. 거기도 예. 지도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그 다 공천도 내가 하고 특히 1번부터 10번까지 2020년에는 시민사회단체에게 줬지만 이번에는 민주당 계열을 앞세우고 만약에 조국신당과 이렇게 같이 하더라도 그쪽은 이제 뒤로 돌리는 식으로 해서 본인이 그 비례대표 장악력까지 확실히 비례대표 위성정당 장악력까지 본인이 갖겠다. 그 의도로 지금 맏형 맞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강 의원님. 네, 송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우려가 없다고는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민주당이 확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병립형 병립형으로 가려고 하다가 준연동형 비례대표로 어렵게 선회를 했는데 굳이 또 그렇게 조그마한 의석 때문에 욕심을 부려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을 일을 하고 범야권의 연대를 깨는 그런 우를 범할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선회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지적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 나중에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이 만약에 투표일이었다면요. 비례대표 용지의 첫 칸이 민주당도 아니고 국민의힘도 아니고 녹색정의당이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한번 저희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요. 민주당과 지금 의석수대로라면 민주당 1번이고 국민의힘이 2번인데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역구 의석을 많이 확보할 거기 때문에 비례정당을 내지 않지 않겠습니까? 위성정당을 만들고 그렇게 되면 1번과 2번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투표용지에서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21대 총선에서의 투표용지도 보면요. 3번 민생당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4번 미래한국당, 이게 이제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이 위성정당이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이 5번을 받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식으로 3번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송 본부장님. 그러니까 이 앞번호를 받기 위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비례 위성정당에게 의원들을 꿔주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합당시키고 이런 꼼수가 또 생길 거란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네, 당연히 그렇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의원 꿔주기가 원조가 그때 DJP 그 연대하고 나서 그때 자민연합 민주당 의원들을 꿔줘서 원내교섭단체 만들고 한 게 원조인데 그게 한 20년 만에 새로 다시 일어났던 게 2020년이었어요. 예. 2020년에 의원 꿔주기를 해서 좀 전에 보시면은 민생당이 기호 3번이죠. 3번이고 4번이 그 미래한국당이고 5번이 더불어시민당인데 왜 그렇게 됐냐면은 미래한국당에는 그때 미래통합당에서 20명의 의원을 꿔줬어요. 그래서 그 압승리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더불어시민당에는 8명만 꼽아줬기 때문에 이게 또 순번에 밀린 거예요. 이게 앞순위를 해야지 정당 투표에서 아무래도 좀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제 의원 꽂기가 시작이 되겠죠. 그런데 2020년 경우를 보면은 그 현역 의원들 중에서 본인이 지금 같은 경우면은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를 하는 현역 의원들은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른 당이니까. 그래서 결국 하는 것이 비례대표 중에서 임기가 끝나기 전에 비례대표 중에서 다음 총선에 안 나가는 사람, 아니면은 낙천한 사람 중에서도 나중에 또 후위를 도모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의원들을 그쪽으로 보내거든요. 위성정당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위성정당에서 이제 그 시효가 다 끝나면은, 선거 딱 끝나고 하면은 거기서 당선된 사람들은 다시 이제 합당 형식으로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그렇게 되겠죠. 그 의원을 꿔줬던 그 의원들은 또 다시 복당을 해요. 예. 복당을 해서 또 나중에 다시 출마를 하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게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정도가 아닌가. 그 눈에 뻔히 보이는 그 정치 쇼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을 지금 2020년에 그 문제가 많다고 해서 다시 되풀이 되면 안 된다고 해서, 그런데 준연동형이 시대적 대서고 소수 정당에게도 의식을 줘야 되니까 그것이 그 명분을 했는데, 위성정당이라는 꼼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명분을 살리고 위성정당을 폐지하는 걸로 하자 해서 그게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약속이었어요. 공약이었어요. 그런데 예. 이재명 대표가 그 공약을 실천하려는 다수당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지금 2020년에 그 꼼수를 그대로 쓰니까 2020년과 똑같이 의원 꺼주기, 그다음에 다 끝나면 다시 복당, 이런 이 상황이 되풀이 되는 거죠. 정호기 의원님,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위성정당에 보낼 현역 의원들은 아무래도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그런 지금 현역 의원들 아닐까요? 그 4년 전의 사례를 보면은 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네. 벌써부터 이제 꺼주기의 그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불출마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4년 전에 소위 그렇게 해서 꺼주기를 해서 보냈더니 딴 생각을 품더라. 마치 또 딴 주머니를 차듯이 비례대표 공천을 하는데 본 정당하고 맞지 않는다 해갖고 또 난리가 났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지금 그 예를 든다면 국민의힘이면 국민의힘, 또 민주당이면 민주당, 이렇게 자기네들하고 소위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을 대표 내지는 사무총장으로 보낸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뭔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누더기가 된 상태로 지금 이러한 그 선거를 치르는데, 조금 전에 송 본부장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이 초거대 야당이면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으면 그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을 텐데, 그걸 여태까지 안 하고 선거제에 대해서 합의를 못 이루다가 이제 와가지고 준연동형 하겠다 그러면서 마치 또 명분이 실리보다 앞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진짜 앞뒤가 안 맞는 게, 정말 명분을 생각한다면 통합 비례 정당 같은 거는 만들지 말아야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명분을 포장 삼아서 지금 이재명이 다 하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맏형 논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다가 뭐 지금 권한 책임 얘기하면서 책임보다 권한을 더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알겠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요, 위성정당과 연계한 이 각종 꼼수 선거운동도 난무를 했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시청자 여러분이 또 보실 수 있는 장면이어서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잘못 읽었네. 더불어시민당은 미래통합당이 출범하기까지 우리 미래통합당은 여기서 머물지 않고 통합당과 자매정당이죠. 원익철 미래한국당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정말 못 살겠다. 건강하고 있고요. 그래서 선거구도 지금 경성동 우리 된 이유. 자, 설주환 실장님, 네. 변호사시니까 좀 여쭤보려고요. 지금 보셨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미래한국당의 원유철 대표가 미래통합당의 선거 유세장에 와가지고
옷을 뒤집어 입었단 말입니다. 저 보셨습니다만은 미래통합당이라는 로고 박혀 있는데 그게 안 되나 보죠? 네, 이제 본인의 정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타당의 어떤 선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직함이 어떤 후보자가 아닌 경우에 또 원유철 의원 같은 경우는 저 당시의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출마자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기호나 이름표를 달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 화면에서 봤다시피 어떤 저렇게 옷을 뒤집어 입는 정말 웃지 못할 천국을 본 것인데요. 뭐 이번에는 미리 저런 연습을 다 하고 선거법 위반 사항을 다 확인했기 때문에 뭐 어떤 또 꼼수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꼼수까지 써가면서 굳이 우리의 유권자들의 어떠한 표를 꼭 받아야 되나요? 유권자들의 저는 이 투표의 자유, 그다음에 이 선거의 자유를 저는 이거 훼손한다고 보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거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왜 어떠한 거대 정당이 자신들의 정당을 만들어서 타당에 대해서 어떠한 그 후보자 선출의 기준을 자신들이 정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다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비례 승분도 다 정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정당이 다른 정당의 무슨 모회사 자회사 개념도 아닌데 모회사 자회사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정당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어찌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300석의 의석수를 가지고 저는 국민의 어떤 투표의 자유라든지 선택의 자유를 저는 방해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이런 위헌적인 어떤 행태들을 계속 이어갈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이것을 총선 전에만 이렇게 해야 되는지, 원래 선거법에 의하면 1년 전에 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와서 이렇게 정한다? 저는 이건 정말 정치권에서 양 당이 좀 진짜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참, 옷을 뒤집어 입어야 되고 같은 버스인데도 뭐 번호만 다르게 하고 이런 웃지 못할 촌극이 이번 총선에도 벌어지게 생겼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오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연동형 산식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잘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겠어서 그런 거예요. 아시는 분 계시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그 산식을 아시는 분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그 산식이 왜 그 숫자여야 하는 분지까지 아시는 분 있으시면 더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모를걸요? 국민도 모를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 그거다 라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결정이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지 말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제 관련해서 저희가 여론조사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제도의 선호도 조사인데요.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한다. 이번에 이제 이 제도로 갈 것 같은데 준연동형을 유지해야 된다는 답은 19%로 나왔고요. 병리평으로 회귀해야 된다. 21대 총선 전에 병리평으로 회귀해야 된다는 답이 33%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잠깐 이 절충안으로 검토했던 이 권역별 병리평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답이 24%로 나왔다는 점 저희가 한번 짚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선거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요, 서울 동대문구의 전통시장을 찾아서 설 물가를 점검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전해드렸었습니다. 한 위원장이 생닭과 이 황태포를 양손에 들고 이 경동시장을 떠나기 전에 한 말을 두고요, 야권이 오늘 하루 종일 십자포화를 퍼붓고 있습니다. 어떤 발언인지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스타벅스는 사실 이 업계의 강자잖아요. 굉장히 여기가 서민들이 오고 그런 곳은 아니죠. 그렇지만 이곳이 경동시장 안에 들어와 있죠. 이곳이 한 잔 그러니까 모든 아이템당 300원을 경동시장 상인회에 제공하는 그런 상생 협약을 맺은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의 어떤 상생의 모델은 모두에게 좋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러 여기 왔습니다. 자, 들으신 대로요, 한동훈 위원장이 이 경동시장 안에 입점해 있는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와 이 상인회의 이 상생 협약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민들이 오고 그런 것은 아니죠 라고 한 발언을 야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정 변호사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바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 발언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스타벅스라고 하는 곳이 커피값이 전혀 싼 데가 아니에요. 맞아요. 사실 생각하고 이제 카드로 긁으니까 뭐 그냥 뭐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간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거의 밥값에 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민들에게만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일반 셀러리맨들한테도 자기 돈으로 맨날 스타벅스에서 커피 사 먹고 그러면은 그것도 한 번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사 먹고 그러면은 사실 부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저 경동시장 안에 있는 스타벅스 가봤거든요. 저기가 굉장히 좀 독특한 곳입니다. 그렇더라고요. 시장 안에 굉장히 크게 스타벅스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경동시장이 어떻게 보면 명물인데 스타벅스가 그곳에 계신 상인분들하고 이런 어떤 상생 협약을 맺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갖다가 그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진심일 텐데 그걸 한 바퀴 이렇게 살짝 꼬아가지고 마치 서민들은 그 스타벅스에 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제가 스타벅스 광고 한번 하면요. 스타벅스는 커피를 안 마셔도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시간 때울 수 있고 화장실 사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와이파이 사용할 수 있고 다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피값이 부담이 된다라는 의미이지 거기에 뭐 누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그것은 결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강성필 부위원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정 변호사 말씀대로 제가 찾아봤거든요. 스타벅스의 기본 아메리카노 커피값이 4,500원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보면 요즘에 저가 커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1,000원대부터 2,000원대. 그러면서 스타벅스 커피가 좀 비싸졌다. 그래서 좀 못 가겠다라는 인식도 좀 퍼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 초보지 않습니까? 제가 정치권에 있는 커뮤니케이션 법칙을 하나 알려주고 싶어요. 내가 A를 말해도 상대방이 B로 들었으면 그건 자기는 B를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가 어려운 거예요. 아니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장 옆에 김경률 비대위원 그리고 뭐 박은식 비대위원, 뭐 민경우 비대위원 여러 가지 서로가 있었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의 말실수 다 들어보잖아요. 다들 하는 말이 뭐냐? 억울하다. 나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 다 그렇게 얘기해요. 하지만 그거 누가 들어줍니까? 그리고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정치인은 뭐 민원 접수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이 법률가 출신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민원인이 의욕이 없다, 안 해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오해를 받아요.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빨리 정치에 익숙하게 적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갔던 이 경동시장의 스타벅스요. 정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독특한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경동시장의 이 스타벅스는요. 경동극장 1960년에 오픈한 우리나라 극장을 이 리뉴얼해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2022년 12월에 개점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왜 여기를 짚었냐면 모든 판매 품목당 300원씩 시장 지역 상생 기금으로 조성을 해서 상인회에다가 드린다는 거예요. 스타벅스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지역과 상생한다는 차원에서 경동시장의 상인회와 연결해가지고 이분들에게 건당 300원씩 모아서 상생 기금으로 드린다는 겁니다. 홍보무장님. 네. 이런 이제 서민에 대한 얘기가 뭐 물론 오해 살 수 있다고도 저도 생각합니다만 이런 뭐 취지는 저는 이해는 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여의도 사투리를 사용을 했다면은 이런 실수를 안 하죠. 약간의 실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벅스가 상당히 커피값이 비싼 데인데 여기 재래시장에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그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예술가들에게도 이 공간을 제공을 하고 또 300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상생을 한다는 이야기가 포인트잖아요. 상생을 한다. 그래서 재래시장과 상생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이게 커피값이 상당히 비싼 곳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여의도 사투리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본인이 서민이 잘 오지 않는 곳 이렇게 하니 당장 이제 공격의 빌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정말 따져서 비판을 하려면은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식 자체가 서민을 비하하는 것인가, 서민을 여기 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까지는 아니거든요. 그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은 상생을 한다는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일종의 말꼬리 잡기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는 워낙 관심이 높고 요즘 한동훈 현상, 한동훈 효과 이런 말까지 하니까 민주당 쪽이나 지금 야권에서는
어떤 말을 하나를 하더라도 계속 꼬투리를 잡는 그 상황이거든요. 예. 가격은 사직구장에서 야구 봤다는데 그걸 그러면은 그 자천돼서 갔을 때가 아니고 그 전에 거다 해서 또 그 부분 저희가 뒤에 좀 다룰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 네.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꼬투리 잡기에 계속 열중을 하다 보니 이 서민 이야기에 대해서 논란을 확산시키는데 예. 그 앞뒤 전후 맥락을 보면은 그것은 일종의 어떤 단어 선택의 오류가 있었던 것이지 그게 인식의 문제는 아니다. 이 부분은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아마 내일 아침에 또 도어 스태핑을 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입장을 밝힐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 위원장과는 상당한 악연이 있는 분이죠. 한 위원장도 얘기했던 이 최강욱 전 의원도 이번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 머릿속에는 저거는 미국 브랜드고 유명 브랜드고 상대적으로 좀 고급 커피라고 알려져 있고 하니까 서민들이 너네들 자기네들이나 저런 걸 어떻게 먹어? 생각했나 봐. 한동훈 정도 같은 데는 삶을 살면 컴플렉스 없을 것 같죠. 걔가 사람들이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걸 제대로 갖춘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인성부터 저기 뭐 이렇게 신체 발부부터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그러니까 자기 애가 그렇게 강하고 지잘난 맛에 사는 친구가 결정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결함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컴플렉스. 그게 그런 모습으로 자꾸 드러나는 거죠. 정호김 의원님, 제가 저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뭐 한동훈 위원장을 뭐 개가 이렇게 지칭하는 거는 뭐 차치하고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저 발언을 서민들이 스타벅스 커피를 어떻게 먹어, 서민들은 스타벅스를 어떻게 먹어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거는 좀 저는 왜곡성에 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게 유튜브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는데 저는 얼뜻 들으면서 오히려 이 최강욱 전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컴플렉스를 느끼나 개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서민들이 저런 걸 어떻게 먹어라는 심리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매도하는 거는 지금 일반 유권자들이 최강욱 전 의원이 해석하는 대로 제발 좀 생각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아까도 언급이 나왔지만 약간의 실수인 것은 맞고요. 내일 아침에 도어 스태핑에서 그런 뜻이 아님을 정중하게 해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사소한 거지만 일단 야당의 먹잇감 내지는 빌미로 지금 작동한다라는 점에서 그런데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실수한 건 아니지만 지난번에 그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때인가요? 그때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나가는데 그 김정수 여사를 향해서 아마 거의 90도에 가까운 인사를 했는데 그 여사 그분이 인사를 안 받고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제가 다음부터는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오히려 그 인사를 무시하고 지나간 분이 상당히 민망하면서 비난을 당하는, 비판을 받는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요번에도 그 상생 협약을 강조하느라고 했는데 아마 그 서민 얘기가 나온 거는 상당히 그 야당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소재가 되는 만큼 그 부분을 내일 잘 그 설명을 하고 그러면은 저는 이 문제는 해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도요. 일부 발언만 잘라낸 이 꼬투리 잡기식의 흠집 내기가 난무하고 있다. 이런 반박문을 냈던데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반박문은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당연히 자당의 대표격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메시지를 내야겠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 가지 조언하고 싶습니다. 그냥 억울한 것도 많겠죠. 하고 싶은 말도 많겠고. 하지만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리 정치권이 소모적인 말꼬리 잡기에 매진되니까 그냥 내일 아침에 시원하게 오해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뭐 도어 스태핑 한번 지켜보시죠. 한동훈 위원장이 정계에 등판한 이후에 민주당과 이준석 대표를 비롯해서 여러 공세가 쏟아졌었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부산에서 근무하던 때는 코로나 여파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될 때여서 야구장에서 직관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법무부까지 과천까지 출근하는데 도너츠 커피를 들고 왔다. 제가 그래서 타워페이스에서 과천까지 도너츠 검색해봤는데 살 수 있는 동선이 있질 않았던 것 같아요. 1992 맨투맨에 대해 스스로 꽤 오래전에 사서 입고 다니던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품은 고작 넉 달 전인 8월 말에 발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말하는 5천만의 언어가 이 같은 허세의 언어입니까? 송정 바닷길 축지법 논란 등 한동훈 위원장이 허세를 부렸다 들통이 나면 구차하게 변명하는 촌극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님, 이번 논란, 스타벅스 논란과 함께 국민의힘은 그동안 이렇게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장면들까지 비판할 걸 좀 비판해라. 너무 사소하게 트집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거짓말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가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부터 엊그저께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 때까지 얼마나 많이 시건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물타기 위해서라도 아주 작은 사소한 거라고 하더라도 한동훈도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쓸데없는 이야기 가지고 지금 시간을 갖다 낭비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다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한 게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에 더 역풍이 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진심이라고 하는 거는요,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민을 비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그러면 당사 청소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겠습니까? 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당사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식사하고 같이 하고 그런 이벤트를 한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 할 때 추미애, 박범계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다 업적집 만들고 차문도 다 열어주고 그랬는데 그런 거 다 없애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한동훈 장관 아니었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은 종합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비판을 하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반론 있으신가요? 네, 우리 전혁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러 가지 관습, 오래된 그 어떤 일종의 갑질이라든가 잘못된 관습을 깨는 거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역대 어느 당의 대표가 이렇게 이런 사소한 것까지 언론에 브리핑이 되고 뭐를 입었고 어디를 가서 문을 열어줘 이런 거 나오는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의 대표들도 여태껏 민주당 당사에서 청소하시는 분들, 일하시는 분들과 따뜻하게 교류해 왔고요. 다만 그것을 방송으로 내보내지 않았다. 그리고 저는 정말 이런 한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정치권이 좀 말꼬리 잡고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정치권이 좀 말꼬리 잡고 그런 식으로 좀 유치하게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있잖아요. 이게 지난달에 한 위원장이 아동학대를 했다 이런 얘기가 또 돌아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그게 되려 미담이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 보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야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렇게 악마의 편집을 했다, 가짜뉴스 논란이다 이런 게 또 퍼졌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가 설을 앞두고 민생 현장 행보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쭉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설 민심 하나 여론조사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화일보가요,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한 조사인데요. 보겠습니다. 각 정당 대표의 직무 수행에 대한 여론조사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직무 수행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한 사람이 45%, 부정평가는 42%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다는 점 또 말씀드리고요. 이재명 대표의 직무 수행을 평가한 조사에서는 긍정이 36%가 나왔고요. 부정평가가 53%로 더 높게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차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저희가 좀 짚어드립니다. 설 실장님, 이 양당 대표의 수행평가, 직무 수행평가 이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좀 분석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일단 좀 이걸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 여론조사를 어떠한 의도적으로 일단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심판론보다 오히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야당 대표 간의 어떠한 뭐 이번 총선의 대립구도 아니냐. 이걸 희석시키기 위한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최근의 개인 지지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마 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욱더 띄울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의 인기는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상 효과가 저는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전체적인 뭐 정권 심판론을 엎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금의 정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어떤 여론으로는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야당의 대표인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긍정적인 평가가 30%대에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3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판단할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싫은데 누굴 찍어야 되냐? 그런 면에서라면 이 3지대가 얼마만큼의 매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어떤 연성 지지층, 각 당의 연성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중도층의 표심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따라서 저는 이번 총선 구도가 좀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저렇게 뭐 아까 한동훈 그다음에 이재명 각 당 대표의 어떤 지지율이 보여주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총선 구도에서의 어떤 양자 대결일 것이냐 아니면 삼자 대결이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삼지대 뭐 이준석 신당도 있고 뭐 이낙연 전 대표의 당도 있는데 이 삼지대의 지금까지의 성대표는 얼마 정도로 좀 보십니까? 뭐 최근에는 조금 이렇게 사그라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있었지만은 이걸 담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지만 아직 시간은 더 남아 있고 어찌 보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의 어떤 새로운 미래, 그다음에 금태섭 대표의 새로운 선택, 뭐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저는 설을 지나면서 어떠한 이 삼지대의 중도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단순히 합치기보다 통합을 해야 한다는 어떠한 그 기계적인 어찌 보면 그냥 형식적인 통합의 이름 밑에 모여라 이게 아니라 우리는 뭘 할 것인가 그러면 양당이 보여주지 못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 그다음에 아젠다, 그다음에 인물 이런 부분 제시하면서 저는 담을 수 있는 그릇을 크게 만들수록 저는 삼지대가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된 삼지대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제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저희는 이재명 대표의 이 법카 의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설 연휴 직후에 부인 김혜경 씨를 기소할 방침을 세우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이재명 대표 부부가 이 법인카드로 구입한 이 과일값이 대략 1,000만 원에 달한다. 이런 정황이 나왔습니다.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와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 씨의 과거 통화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복숭아 하나 더 넣어줘. 복숭아 하나 더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갖고 와. 네, 비서관님. 오늘까진 괜찮을 것 같아. 그거 한 통 있어? 네, 한 통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는? 블루베리는? 블루베리 4통 그대로 다 있습니다. 괜찮아, 상태? 상태는 뭐 오늘까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만 놔두자. 그러면 놔두고 네, 알겠습니다. 자, 들으셨다시피요. 이 배 씨가 수시로 이재명 대표가 먹을 이 과일 상태에 대해서 꼼꼼히 살폈다는 겁니다. 저희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법인카드로 산 과일값이 최대 1,000만 원에 달한다. 이 제철 과일을 매일매일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공관에 있는 냉장고에다가 제철 과일 매일매일 공급했다. 그리고 30만 원어치 이상의 과일을 격주에 한 번 이재명 대표의 순회동 자택으로 이 조명현 씨가 직접 공수해줬다. 이런 얘기 드립니다. 홍보부장이.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지금 뭐 호밀빵 샌드위치 또 뭐 과일
이재명 대표 먹거리에 상당한 정성을 좀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먹거리뿐이 아니고 그전에 뭐 일제 산프 이야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죠. 그 상황에서 지금 크게 뭐 두 가지를 짚어봐야 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는 7급, 5급 공무원 2명의 공무원을 특채를 해서 그걸 도청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개인 사적으로 도지사 부부의 개인 어떤 시중을 드는데 거기에 썼으면 그러면 그 월급은 또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비용을 그렇게 하면서도 저 사용한 비용을 개인의 돈으로 쓰지 않고 법인카드로 유용을 했다. 이 부분인데 법인카드 유용 부분은 지금 검찰이 전담반이 편성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 저건 이제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재명 대표가 저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도덕적인 책임을 느낀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나온 유일한 메시지는 이것은 부인이 이 아내인 김혜경 씨가 주의를 좀 기울이지 못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있다. 그러니까 부인이 제대로 그래서 나서 그때 사과도 했죠. 부인 김혜경 씨는 그 선에서 딱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적 책임도 물론이지만은 대통령이 되려는 정치 지도자가 저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유감 표명을 하지 않은 것이 저는 상당히 유감입니다. 네. 조명현 씨와 이 배 씨의 대화를 보면 뭐 산딸기 얘기가 또 나오고 블루베리 얘기 나오는데 조 씨 얘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 과일을 특히 좋아했다고 기억하더라고요.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산딸기 지금 6통 만들어놨고요. 맨 마지막에 남았던 걸 맨 앞으로 빼놨습니다. 드시라고. 내 산딸기 통까지 얘기했잖아. 안 했어? 내가 산딸기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야. 하나를 시키면 그 통을 네가 다 정리를 해줘야지. 산딸기를 저희가 준비를 했어야 했고요. 산딸기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어릴 적에 즐겨 먹었던 거라고 해서 일반 과일 가게는 산딸기가 없어서 특별히 이재명을 위해서 과일을 산딸기를 따로 과일 가게 얘기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가 어린 시절에 즐겨 먹던 거라서 산딸기를 좋아했다. 굉장히 좀 얘기들이 구체적이에요. 네. 그런데 사실 지금 블루베리도 그렇고 저 산딸기라 그러는데 제가 볼 때 그 라스베리라고 하는 베리 종류인데 요새 이 과일 중에 베리는 과일의 왕이라고 할 정도로 사실은 뭐 가격도 가격이거니와 굉장히 건강에 좋은 그런 그 식품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저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명색이 OECD 회원국인데 다른 선진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과연 정치권이라든지 유권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부끄러운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이게 부인의 책임이다 그러고 또 부인이 직접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5급 배모 비서관이 했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데 결국 누구 입으로 들어갔습니까? 저 산딸기가 뭐 대표가 어린 시절 즐겨 먹던 거라고 하는 걸 보니까 결국은 돌고 돌아서 이재명 대표가 먹은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얘기를 지금 이 시사 프로그램에서 해야 되는 저 자신도 참 민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 출마하신 분인데 공직자가 법카 사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 법에 대해서 무시를 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더군다나 저거는요. 단지 한 사람의 지금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한 사람의 진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녹취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차제에 이 법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식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한 법 적용도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제발 이거는 굉장히 후진국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 법카와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대표가 산딸기를 얼마나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김혜경 씨 법카 유용 의혹을 처음 폭로한 게 이 공익신고자 조명현 씨입니다. 저희가 이 조명현 씨에게 직접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한 번 더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공간에 이재명이 개인적으로 먹기 위한 과일은 매일 저희가 준비를 했었고요. 그 이외에 순회동으로는 격주 정도로 해서 상당량의 과일을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자택 앞에 가져다 놨었습니다. 박스를 통해서 보자기에 싸서 올렸고요. 과일 가게에서 상당량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때 제철 과일을 주로 올렸고 양이 많기 때문에 금액도 상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과일을 가지러 갔었는데 늘상 계시던 사장님이 안 계셔서 사장님이 어디 가셨냐고 제가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도청으로 결제받기 위해서 들어갔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으로 과일 사진들을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전 자료 사진이 아니고 이 조명현 씨한테 받은 이재명 대표에게 보냈다는 그 과일들의 실제 사진을 저희가 지금 받아서 보내드리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조명현 씨가 저런 잔심부름들을 많이 했는데 저 과일들을 직접 사서 이재명 대표의 공관이나 사택에 직접 넣어줬다는 겁니다. 강 부위원장님, 네. 뭐 아들 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식구가 굉장히 많이 내 식구가 먹기에는 좀 많은 양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일단 그것도 차치하고요. 검찰이 지금 이 실제로 사용한 액수, 그 예산 출처 파악에 나섰다는 그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과거에 도의적으로 어쨌든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사과를 했다는 걸 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김혜경 그 여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결국에는 알았냐 몰랐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경찰이든 검찰이든 조사를 통해서 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복잡한 일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밝혀져서 문제가 있었다면 거기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머니, 말씀 죄송한데 네. 지금 사택과 공관에 일단 과일이 배송이 됐다는 거는 조명현 씨가 지금 증언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지금 날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김혜경 씨가 인지를 못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인지를 했을 수도, 그조차도 사실 인지를 했을 수도 있고 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 또 그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배달을 누가 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비용의 문제거든요. 이 비용이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카로 이게 됐는지 아니면 다른 비용으로 됐는지에 대한 그게 밝혀지는 게 제일 중요하고 예. 그래서 이러한 하지만 지금의 이 상황만으로도 사실 비난을 면키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한번 따져봐야 될 문제고 사실 전 차제에 이 감사원에서 이 전국의 광역 단체에 대해서 도지사, 시장이라든 이런 문제들이 공통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강 부위원장 말씀처럼 이 1,000만 원에 달한다는 이 과일값의 실체 이거는 조명현 씨의 주장에 기반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점도 아마 검찰이 조명현 씨를 조사하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확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위원장도요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계속 꼬집고 있죠.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법카 본인이 쓴 거 맞습니까? 만약에 민주당의 어떤 예비 후보자가 기업이든 국가든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 게 드러났다. 그런 게 걸렸다. 그러면 공천할 겁니까?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 변호사님, 지금 검찰이 설 연휴 직후에 김혜경 씨를 기소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공소시효 얘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검찰은 양형을 이유로 상고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배 씨가 뭐 이재명 대표나 누구의 그 사주를 받아가지고 상고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판결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김혜경 씨 공소시효는 그 순간에 완성이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배 씨의 범죄는 누구를 위해서 한 겁니까? 김혜경 씨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런데 김혜경 씨를 위해서 범죄를 저지른 배 씨는 처벌을 받고 그걸로 인해서 온갖 이득을 갖다가 다 받은. 아니 제가 보니까 과일값만 격주로 30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격주면 15일 잡으면은 하루에 2만 원어치씩 과일을 먹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저 집은 과일만 먹다 밥도 안 먹고 전 참 희한한 집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강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저게 도의적인 문제입니까? 저거는
법적인 문제예요. 형사처벌받을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업무상 배임에다가 이 금액이 더 커지게 되면은 국고손실죄까지 되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황당한 건 뭐냐면 제가 찾아보니까 2021년 1월 1일에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세칙이라는 거를 제정했어요. 누가? 경기도가. 그때 경기도지사가 누구였습니까? 이재명 지사였단 말이에요. 예. 그 운영 세칙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상사가 부하한테 갑질행위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법인카드 마구마구 쓰면서 사익 추구하면은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법인카드 가지고 뭐 샴푸도 사고 과일도 사 먹고 별짓을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제발 속 시원한 해명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저만의 생각인지 모든 국민의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이 김효경 씨를 설 연휴 직후에 기소할 방침에 대해서 이 조명현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지금 이미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증거와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기소조차 안 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최대한 빨리 기소를 해야 하고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 얘기도 좀 제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야권에서는 뭐 언제까지 이 법화 이슈를 물고 늘어질 거냐 또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있는데 송 본부장님. 규명이 될 때까지 해야죠. 그리고 규명이 될 때까지 해야 된다. 그리고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새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일 이야기도 새로 나온 이야기고 물론 조명현 씨의 그 진술 내용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일단락되려고 하다가 조명현 씨가 나타나면서 본인의 실명을 밝히고 이걸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를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다시. 네.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자체 조사를 해보니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대검으로 보냈고, 대검에서 이걸 수원지검에 전담반을 편성하도록 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조명현 씨가 거기 여러 차례 참고인으로 가서 다 진술한 내용들이 새로운 내용들이 막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 이거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 거지. 처음에 제기가 됐던 건 그때 관사에 뭐 소고기, 초밥 이런 이야기였죠. 근데 그런 이야기와 별개로 이번에 지금 과일은 그 간사 아파트가 아니고 그러니까는 도청 간사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저로. 그러면 이건 그때와는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니까는 수사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아마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 이거 총선 전에 어떤 수사 결과를 밝혀지기가 어려우니까는 또 이거 총선 후로 넘어갈 거예요. 그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지 계속 뭐 재탕, 삼탕 이건 아니라는 거죠. 강 부위원장님, 규명될 때까지 이거는 따져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뭐 이왕 시작한 거 규명될 때까지 밝혀야죠. 그런데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런 말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김혜경 여사 법화 유용 문제 가지고는 규명될 때까지 하는데 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그리고 1심에서도 나왔지만 도이치모터스 1차, 2차에 김건희 여사의 통장이 활용되었다는 게 권오수 회장 1심 판결문에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국민들도 이것을 궁금해하고 있다. 이것도 끝까지 밝히자 이런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 연휴에 한번 또 검찰의 또 움직임도 한번 저희가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요 어제 대구에서 이 북콘서트를 열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가졌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 전해드렸었습니다. 하지만 미처 다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들이 많아서요 저희가 추가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생아 의혹, 또 탄핵 사태 때 심경 이런 민감한 질문들에도 박 전 대통령은 입을 열었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루머라는 것은 뭐 어느 시대에도 다 있었죠. 근데 이제 제게 주로 제기된 것은 그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그건 아마 제가 미혼이고 이제 여자이기 때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뭐 법적인 조치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그런 생각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거짓은 다 드러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뭐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 사생아가 있다, 숨겨놓은 아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 당시 캠프에서 그 후보에게 질문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말씀이 그러면 DNA 검사를 하면 되지 않겠냐. 별의별 루머가 다 있었고 오보를 인정한 언론사들은 저는 기억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실제로 돌이켜 보면은 뭐 대통령과 관련된 루머는 어느 대통령 때나 많았습니다만 유독 이 박 전 대통령 때는 뭐 사생아 논란, 지금 들으신 그 논란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을 반대파에서 많이 제기하긴 했습니다. 정옥희 의원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 사생아 논란이 언제 있었냐면은요. 2006년 대통령 경선 때 네. 이명박 예비 후보와 박근혜 예비 후보 간의 치열한 그 경쟁 속에 사생아 논란이 나왔고 그 당시에 그래서 검증 청문회라는 것도 열었었습니다. 그래서 검증위원들이 전국에 방송이 되는 상황에서 그런 주제에 대해서 다 질문을 하도록 돼 있었고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사생아 논란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아, 그러세요? 민간 검증위원으로 그랬는데 저도 그래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했는데 바로 그 검증 청문회가 박근혜 후보가 오전에 그리고 이명박 후보가 오후였나 아니면 그 반대였나 그랬는데요. 그때 제가 그 여러 가지 자료 또는 제보를 받았는데 바로 청문회 직전에 이게 상당히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확인을 해가지고 사실은 청문회에서는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박근혜 후보가 먼저 나와서 소위 인사 말씀을 할 때 본인 스스로 얘기를 꺼냈습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사생아가 있다 그러는데 데리고 오세요. 그럼 내가 이 자리에서 DNA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거는 그때 정리가 됐었죠. 네. 저희가 어제 나왔던 얘기들을 좀 더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보겠습니다. 이 회고록에 있는 내용인데요. 담담한 마음으로 비공개 국무회의를 소집했는데 함께 고생했던 이 국무위원들의 얼굴을 보자 감정이 북받치면서 눈시를 붉어졌다. 가슴속으로 피눈물이 흘렀다. 이렇게 회고를 했고요. 그리고요. 탄핵안 그 전국대 얘기입니다. 탄핵안 찬성을 한 여당 의원의 62명의 명단을 찌라시로 접했는데 정치란 참으로 무정하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또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요, 재임 시절에 청와대에 가족들을 못 오게 했던 그런 이유도 좀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역대 정권을 보면 그 친인척 문제로 이제 곤욕을 치르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동생 가족들이 청와대 자유롭게 드나들고 그래서 또 그 동생 가족들도 자주 만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지만 이제 만약 그랬다면 우리 사회가 동생 가족을 그대로 둘 리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그 이용을 하려고 했을 거고 또 그런 과정에서 그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은 좀 안 좋고 아팠지만 재임 중에는 이제 만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고요. 이제 조카들은 뭐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있어가지고 방학 때 만난다 뭐 이러다가 좀 어긋났어요, 시간이. 근데 방학이 되면 이제 만나게 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본부장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탄핵안 가결대의 소회도 얘기했고 들으신 대로 역대 정권에서 친인척 문제가 반복되는 걸 보고 이걸 막으려고 했다.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당시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때 박지만 씨가 그 늦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이 상당히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래서 그 청와대에 들어가서 어린 시절에 같이 돌보고 주말에 들어가고 했으면은 오히려 최순실 씨에게 곁을 내주지 않았을 거다. 그런 이야기가 그때 있었습니다. 예. 주말에 특히 주말에 그 혼자 있으니까 최순실 씨가 계속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곁을 내줘서 국정에 관여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됐는데 차라리 그때 가족들과 같이 있었으면 이런 말들도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문제로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자기 주변 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결국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탄핵까지 갔는데 그 과정에서 지금 본인이 이야기했다시피 어떻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여당 소속의 여당 출신의 대통령을 탄핵을 하는데 민주당과 같이 손을 잡고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가장 가슴 아프다는 것이고 예. 특히 그때 이 뭐 실명을 다 아시는 거니까 뭐 김무성, 유승민 이런 그 의원들은
원래 원조 친박이었죠. 뭐 비서실장도 했었고 친박계 자장도 했었고 했는데 모든 것이 완전히 그 최순실 사태 그것만 가지고 검찰 수사 기록만 가지고 국회 탄핵 발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수사 기록만 가지고 한 것이지 그게 어떤 팩트가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여당 소속이었던 국회의원들이 찬성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당한 서운함을 토로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일어났던 본인이 또 구속되고 하는 것도 결국 거기서 연장이 됐다는 이런 인식에서 그런 소회를 토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이렇게 좀 무거운 얘기들도 많았습니다만 또 뭐 다른 또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시종 여유 있는 표정으로 질의응답을 이어가는 그런 장면이 또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른바 아재 개그를 직접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좀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지역에서 유래가 된 유머예요. 이제 사투리와 관련된 건데 이제 버스 정류장에서 어떤 할머니와 또 미국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버스가 저쪽에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What day?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국인이 What day? 그러니까 무슨 날이냐 이제 그렇게 그 이해를 해갖고 Monday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또 뭐냐 왜 그러느냐 하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가지고 버스데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스데이? 그러니까 이제 또 생일로 알아듣고 미국인이 해피 버스데이 그랬어요. 할머니가 에이 마을 버스데이. 저는 박 전 대통령이 저렇게 깔깔 웃으면서 이런 개그를 청중들에게 또 국민들에게 보이는 모습 굉장히 좀 분위기 보기 좋았습니다. 설 실장님. 네. 일단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저희가 쭉 설명드렸던 좀 다소 무거운 얘기들이 많았습니다만 저렇게 또 농담도 하는 모습을 보면은 내가 건재하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전직 대통령들의 밝은 모습을 보는 지지자들, 과거에 지지를 했건 지금 현재 바라보는 국민들로서는 어찌됐든 간에 흐뭇한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민주당의 과거에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지지자들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편안한 모습, 웃는 모습을 보면 또 그 자체로도 상당히 뭐 즐거움을 가지시는 거거든요. 저는 과거에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을 어찌 보면 잘 마무리하지 못하고 탄핵이라는 걸 통해서 어찌 보면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본인을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망감을 많이 안겨주기도 하고 또 그분들도 많이 실망을 했었을 텐데 어찌 되었건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좀 밝은 모습 또 임기 때는 잘 보여주지 못했던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저는 또 지지자들에게도 그래도 아직 건재하시고 건강하시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뭐 어제 어떤 출판 기념회가 뭐 정치적인 어떤 해석을 떠나서 인간 박근혜라는 면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행사 자리에 김관진 전 안보실장 그리고 조윤선 장관 같이 친박 인사들이 많이 참석을 했는데요. 마침 오늘 윤석열 정부가 설 명절을 맞아서 정치인과 경제인 등의 특별 사면을 발표했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리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대상에 올랐고요. 다만 지금 보시는 대로 조윤선 전 문화부 장관은 제외가 됐다. 이런 점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이 오늘 1차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선 지역은 23개고 간수 지역은 13개입니다. 본격적으로 당내 경선의 막이 오른 건데요. 오늘 이명백 공관위원장의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들어보시죠. 이번 공천은 혁신과 통합의 공천입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지금 이 공관위원장의 얘기 중에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이 얘기는 아무래도 친문 핵심이라고 꼽히는
임종석 전 실장, 노영민 전 실장을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다들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추미애 전 장관이 포함될지 여부가 사실은 궁금하고요. 아, 예. 제 생각에는 순서를 갖다 굳이 꼽으라고 하면은 2번이 추미애 전 장관, 그 다음에 이제 뭐 3번이 공동으로 뭐 노영민, 임종석, 아니면은 그 3번이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조국 전 장관이에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이 인사 검증해서 윤석열 검사장 만들어주고 검찰총장까지 발탁되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임종석 실장이나 노영민 실장이 4번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윤석열 검찰 정권을 발족하게 한 가장 큰 공헌은 누가 했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표지.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으면은 정치 초짜인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후보가 네. 그 대통령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온갖 그 대장동부터 해가지고 법인카드까지 온갖 비리로 점철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 압도적인 180석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윤석열 후보를 그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성경에 자기 눈에 티끌은 뭐 안 보고 남의 눈에 더 들보만 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보다 여기에 더 잘 정확하게 부합하는 일이 또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 많은 사람들이 임종석 전 실장을 겨냥한 얘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입장이 궁금한데 공관위 경고에도 곧바로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의 탄생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0.73%의 패배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누가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합심하자.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저 얘기는 대선 패배는 이재명 대표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네, 그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개인적인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내용 역시 또 어떻게 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네. 다만 저는 이런 측면에서 그 당내에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은, 중진들은 특히.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당으로서 혜택을 받고 또 어쨌든 국회의원을 해보셨고 또 국무위원으로서 그리고 국정에 책임 있는 자리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았으니까 또 인지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들은 민주당에 조금 강세로 분류되는 지역에서는 조금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주시고 험지나 격전지 가셔서 좀 민주당을 위해서 한 석이라도 더 가져오시는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당내 의견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당내에서도 80세대, MZ세대 이 정치인들은 뭐 오늘도 발표가 됐습니다만 컷오프가 돼가지고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경우도 있고 네. 또 이재명 대표의 보좌진 역을 하고 있는 분들도 보면 지금 젊으신 분들이 험지, 격전지로 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뭐 친문과 친명을 떠나서 당에서 조금 인지도 있고 능력 있으신 분들은 알아서 스스로 좀 선당후사 차원에서 험지로 가주시길 바라는 것을 임혁백 공관위원장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네. 저희가 그래픽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고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일에요. 불과 며칠 안 됐습니다.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이렇게 자기 목에 있는 상처도 보여주고 문 전 대통령이 또 크게 화답해주는 그런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명문정당이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아니라 문재인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해석이 나왔죠. 그리고 이틀 만에 임혁백 민주당 공관위원장 이재명 대표가 삼고초려 끝에 모셔온 분입니다. 이 임혁백 위원장이 오늘 아까 들으신 대로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에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물러나라. 공천 신청하지 마라. 이 얘기거든요. 이걸 두고 지금 불과 이틀 전에 뭔가 화합의 분위기가 형성되는가 싶더니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재명 대표가 수용했지 않습니까? 그런 또 하루 만에 이렇게 친문 진영을 공격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 두고 당내에서 굉장히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송 본부장님.
역할 분담으로 보이죠. 역할 분담이다. 예,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는 전 명문정당 이야기도 하고 또 특히 준연동형으로 다시 회귀한 이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3 세력도 품어라. 그래야지 나중에 대통령 되는데 유리하다. 이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또 최고위원들과 같이 나눠서 아마 그것이 준연동형으로 돌아가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 그러면 거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같이 하나로 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조언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공천이라는 게 남아 있어요. 공천에서 만약에 이 문재인 세력과 문재인 전 대통령 세력과 여기서 결별하지 않으면은 이 나중에 본인이 당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공관위원장이 나선 겁니다. 공관위원장은 그 친명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표가 참고초로 해서 이렇게 영입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이 공관위원장은 교수입니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교수인데 교수인 공관위원장이 아주 세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윤석열 검찰 정권이라는 말을 했잖아요. 검찰 정권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라. 물러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게 얼마 전에 여기 추미애 전 장관도 들어가느냐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미 이 두 사람 윤종석, 노영민에 대한 책임론을 이미 제기를 했어요.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왜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치하지 왜 나를 내쳐가지고 윤석열 그 정권을 만들었느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추미애 전 장관과 지금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같은 말을 한 겁니다. 같은 말을 한 거면 이것은 결국은 지도부 책임을 지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또 상황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임종석 전 실장이 출마하려는 쪽에 또 친명계를 뭐 여론조사를 돌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면전에서 차별화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공관위원장을 통해서 또는 다른 사람을 내세워서 예. 이 차별화를 하는 공천을 앞두고 차별화를 하는 그런 역할 분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 총선 공천 상황이 좋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공천을 신청한 사람들 명단을 국민의힘이 어제 공개를 했는데요. 그런데 정작 당이 배려를 해야 할 영입 인재들은 험지로 가고 희생을 요구받았던 이 대통령실 출신 이 참모들은 여당 우세 지역 양재에만 출마한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장관들이 양지만 찾는다는 비판에 대해서 누구나 양지를 원합니다. 신청은 하는 것은 본인의 자유인 것이고요. 공천은 당에서 공정한 기준, 시스템 공천, 그리고 이기는 설득력 있는 공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곳이요. 대표적으로 강남을입니다. 국민의힘의 텃밭이라 불리는데 여기에 지금 현역 의원이 박진전 외교부 장관이에요. 민주당이 아닌 서울에 몇 안 되는 그런 국민의힘 현역 의원 지역구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여기를 지원했다. 이걸 두고 이제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양지만 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곧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대통령이 심기가 불편하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을 조금 다소 질책하는 듯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대통령은 국정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현역 야당 의원이 있는 험지에 도전장을 내밀고 의석을 탈환해오기를 기대하는데 양지를 놓고 다투는 모습은 누가 봐도 안 좋다. 이렇게 대통령실도 입장을 냈습니다. 설 실장님, 네. 이제 국민의힘 상황은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특히나 아까 우리가 화면에서 봤다시피 강남을 같은 경우에 박진 전 장관과 그다음에 이원모 인사 비서관이었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장관과 비서관. 근데 이게 양쪽에 어느 쪽을 저는 겨냥한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대통령이 어떤 지금 공천 과정에서 입장을 낸 것 자체는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이건 정당에서 할 일이에요. 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대통령실에서 이러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면 당연히 정당에서 특히나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거기에 자유스러울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대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노리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두 분 다 장관과 비서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강남이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국민의힘에서 진짜 누가 나와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리한 지역에 영입 인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험지로 가고 있고, 오히려 이런 분들은 여기서 측근들은 오히려 양지만 가려고 하느냐라는 것을 꼬집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마치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측근 챙기기가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어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라서 당에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정말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공천을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런 분들을 정말 경기도나 경기 남부권에 굉장히 험지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예. 그러면 그런 데 가서 의석수를 탈환하는 것으로 해야지, 그럼 영입 인사들은 도대체 뭐가 됩니까? 네, 저는 그런 부분들 앞으로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출신뿐 아니라요, 이 당의 중진 의원들도 희생을 요구받아 왔는데요. 국민의힘은 영남 중진 서병수 의원과 김태호 의원 두 사람에게 민주당 현역 지역구에 출마를 요청했다, 이렇게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한 의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서병수 의원이랑 김태호 의원을 각 험지에 출마하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희생을 요구한 건지 어떤 취지인 건지.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서 선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민구사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중진 의원분들 희생 규모가 좀 어느 정도 돼야 한다고 보시나요? 희생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포괄적인 말이잖아요.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만,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불출마가 꼭 답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게 꼭 이겨야 할 것,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이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시는 대로요, 서병수 의원은 부산에서 5선을 했고요, 또 김태호 의원은 경남에서 3선했는데 두 사람 다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를 지냈기 때문에 부산과 경남 어딜 가든 이분들이 경쟁력이 있다, 이게 당의 설명입니다. 두 사람의 선택을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죠. 저는 1분 뒤에 돌아옵니다. 네,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